183페이지 15절 보겠습니다. 리모델링 같이 볼게요. 리모델링. 델링. 먼저 크게 세 가지 나옵니다. 리모델링의 허가. 리모델링 할 때는 일단은 허가 받아라. 그 얘기죠. 이때 1번 보시면 입주자. 1번에 입주자. 사용자. 그 다음에 관리주체. 두 번째. 할 때도, 자, 요거는 리모델링 허가. 갑시다. 할 때 허가를 받아라. 그 말이에요. 두 번째. 리모델링 주택 조합도 마찬가지고, 이걸 내가 나눠볼게요. 두 번째를 리모델링 자 조합. 세 번째 옆에 있는 거 누굽니까? 입주자 대표회의. 입주자 대표회의. 자 전부 다 마찬가지입니다. 허가받아라. 그런데 요 두 가지만, 요거 두 가지 위에 거 말고요. 2번과 3번, 책에서는 2번이지만 여기서는 칠판은 2번과 3번인 경우에 허가받아 리모델링 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 다만 리모델링에 동의한 소유자 허가 신청서를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까지 얼마든지 서면으로 동의를 처리할 수가 있다. 반대로 말하면 만약에 제출했다면 그 이후에는 처리할 수가 있다 없다? 그때는 없다. 요거 잘 나와 시험에. 요거 특히. 자 그리고요 요거 보세요. 자 그 밑에 보세요. 허가 기준인데요. 첫 번째 입주자, 사용자 등등 나오죠. 맨 끝에 입주자 전체 동의입니다. 뭐라고요? 얘는 입주자 전체 동의를 받아야지만 할 수 있어요. 전체라는 말은 100%잖아. 저를 봐요. 그러니까 전체니까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죠? 그럼 밑에 3번을 먼저 해볼게요. 박스 안에 3번. 입주자 대표회의는 뭡니까? 얘는 소유자? 뭡니까? 소유자 전원 동의입니다. 솔직히 전체나 전원 뭐 거의 내용상으로는 거의 같은 말인데, 자 전원 동의받아 할 수 있는 대표회의 쉬워요, 어려워요? 뭐 불가능하다 이렇게는 내가 말 못해도 그죠? 쉽지는 않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대부분 어떻게 하느냐? 앞에서 배웠듯이 요걸 한다가 요걸 한다 그 말이에요. 한다고. 그거 보시면 나오죠. 자 1번 단지 전체를 할 때는 전체 75% 이상, 각각 동별 50% 이상 나오죠. 한 동만 해요. 한 동 전체 75% 이상 동의받는다. 자, 저를 봐요. 이건 여러분들이 이거 헷갈리면 안 돼요. 요 리모델링 조합, 과거에 앞에 배웠잖아요. 조합 설립할 때. 조합 설립 시 일단 우리가 리모델링 합시다. 먼저 조합 설립이 먼저이기 때문에 여기 인가 받습니다. 뭘 받아요? 인가. 조합 설립 인가 받을 때에 만약에 우리가 10개 동이다. 그러면 전체 10개 동 전부 다 리모델링 한다면은 첫 번째 전체 몇 프로죠? 또 75. 이거 75고 얼마? 3분의 2. 2 이상 동의 플러스 동별, 각 동별 얼마? 과반수. 요거죠, 그죠? 두 번째, 다 안 한대. 각 동별마다 과반수 다 안 나와. 그저 딱 한 동만 과반수가 나오는 바람에 그러면은 다 저 경상도 말로 때리쳐 보고, 그죠? 우리 동만 하자. 그죠? 자, 그러니까 한 동만 한다. 한 동 얼마? 한 동은 한 동 자체가 과반수가 아니고 한 동이 전체니까 한 동 얼마? 3분의 2. 3분의 2. 요거 뭡니까? 인가 받을 때 동의 요건이고, 자,
이렇게 인가받은 다음에 요 인간들이, 인간받고 이 인간들이 나중에 조합 설립 이후에 이제는 리모델링 하려고 허가를 받기 전 동의요건이에요. 이때 허가 떨어지면 다 나가야 됩니다. 나가야 돼. 아시겠죠? 얘는 인가받기 전. 얘는 뭡니까? 리모델링 조합이 허가받기 전. 아시겠죠? 허가받기 위한 동의요건은 뭐냐? 만약에 이들이 이렇게 가볼게요. 이들이 첫 번째 이렇게 전체 다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라면은 전체 얼마요? 전체는 얼마요? 그때 75% 이상 플러스 동별 몇 프로? 50% 이상 요거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 만약에 한 동만 현재 인가받고 이들이 리모델링을 한다면 얼마요? 한 동만 얼마요? 75% 이상 동의받아라. 그래서 얘는 인가고 얘는 뭐요? 허가받기 위해 다른 겁니다. 헷갈리면 안 돼요. 상가로 2번 증축형 리모델링의 안전진단 보겠습니다. 증축형 리모델링의 안전진단. 의 안전진단. 증축형이다. 여러분들 기억납니까? 여러분들 앞에서 주택법상 앞에서 용어 정의할 때 배웠던 내용과 연관되는 겁니다. 그래서 리모델링의 문제가 나오면은요, 분명히 여기 가장 마지막 파트에 있는 요 내용과 그 다음에 용어 정의 파트 있죠? 그 내용과 섞어 나옵니다. 섞어 나와요. 우리가 증축형 리모델링은요, 우리가 방법이 일반적으로 세 가지가 있다 그랬죠, 그죠? 이래 있다. 그죠? 위로 올리는 방법, 옆으로 붙이는 방법, 별도로 하는 방법 있는데, 별도로 하고 싶어도 땅이 없어서 못해요. 그렇잖아요, 그죠? 땅이 있으면 이미 애초에 아파트 건설 시에 지었겠지. 옆으로 못해요. 왜? 옆으로 더 별도로 붙여버리면은 동과 동 사이가 좁아지기 때문에 안 돼요, 또. 그렇죠? 방법은 뭡니까? 위로 올리는 그 증축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증축형은 어떤 방법? 수직. 그죠? 수직으로 올리는 수직 증축형은 없다. 아시겠죠? 예. 결론적으로 올리는 것밖에 없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아무리 보더라도 수직밖에 안 나옵니다. 아시겠죠? 전부 다. 요 내용이 180, 예, 거기 4페이지 중간까지입니다. 아시겠죠? 자, 저를 봐요. 그러면 요건데, 제가 공부하기 편하게 1차, 2차 한 이유는, 1차, 2차 한 이유는 구분시켜주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첫 번째, 결국은 한 번 아니고 두 번 한다 그 말이에요. 첫 번째 뭡니까? 1차. 뭐라고요? 1차. 안전진단이, 자, 한 번 하는 거 1차, 처음 하는 것이고요. 또 하는 것이 2차입니다. 요때 1차 때 하는 게 뭐고 2차 하는 거 구분시켜 줄 줄 알면 돼요. 자, 1차는 뭐냐? 책 봐요. 1번, 가로 1번에 동그란 1번, 증축형 리모델링을 하려는 경우에는 시군구청장에게 안전진단을 요청하여야 하며, 안전진단 요청받은 시군구는 건축물의 뭘? 증축 가능 여부, 요겁니다. 1차는요. 뭐라고요? 증축 가능 여부. 우리가, 저를 보세요. 항상 우리는요, 이론하고 실무는 항상 괴리감이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쉽지요. 아파트가 15층 이상이면 일단 3계층까지 가능하답니다. 근데 실무적으로 무조건 가능한 건 아니에요. 만약에 올려버리면 폭삭 무너진다 그러면 못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이론적으로는 맞잖아요. 15층 이상이면. 만약에 20층 건물이에요. 일단은 3계층까지 가능합니다. 14층 이하는 2계층까지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죠? 예. 그 증축 가능 여부를 1차에서 한다 그 말이에요. 1차에서 한다. 그런데 안전 진단한 결과, 야, 이 건물은 너무 오래됐고 3층은 20층 건물인데 3층은 그냥 한 층만 올려도 폭삭 무너지겠다. 그러면은 리모델링 허가하면 돼, 안 돼? 안 되죠, 그죠? 안 되고 악살이 이참에 아예
재건축하라 할 겁니다. 그 내용까지 나온다는 얘기예요, 여기 책에. 먼저 그러면은 2번. 하여튼 증축 가능 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안전 진단 실시해라. 이게 1차. 2번에 시군구는 안전 진단을 실시하는 경우에 다음 기관에 안전 진단을 의뢰해야 하며, 그 기관이 뭐냐? 기업 안전 진단 전문기관, 니은, 공단, 3번 디귿 연구원. 아시겠죠? 그러니까 기업 안전진단 전문기관은 말 그대로 안전진단만 합니다. 하지만은 공단과 연구원은 안전진단 그 외 많은 것들을 합니다. 이럴 때 이들에게 안전진단을 의뢰해야 하며, 의뢰받은 기관은 누구랑 함께 리모델링을 하려는 자가 추천한 누구랑 건축구조기술사와 함께 안전진단을 실시합니다. 그럼 건축구조기술사가 누구냐? 리모델링 할 때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관여할 자입니다. 그러니까 악살이 안전진단부터 눈으로 보고 어차피 모든 것들을 알고 하라 그 말이죠. 어차피 처음과 끝까지 같이 할 자입니다. 그 다음에 3번 동그라미 했어요. 요거예요. 했는데 20층 건물인데 3계층까지 원론적으로 이론적으로는 맞지만 해보니까 3층은 커녕 단 한 층도 못해. 설계해서 보니까 더 이상 여러 가지 내력벽 내지는 기둥 보니까 더 이상 추가로 안 된다. 너무 오래됐습니다. 금이 갔습니다. 알 거 아니에요. 눈에 볼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럴 때 오히려 3번 끝에 재건축 사업 등등이 오히려 필요하다고 결정되면 증축형 리모델링을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원론적으로 20층이니까 무조건 3기층까지가 무조건 되는 건 아닙니다. 이론과 실무는 항상 이렇게 좀 괴리감이 있죠. 하지만 또 이론이 없는 실무는 또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간혹 가다가 저한테 질문합니다. 아니 나중에 공인중개사 사무실 차려가지고 하는데 학교론이 무슨 필요가 있으며 이런 묻습니다. 그거는 실무하고 관계없습니다. 그냥 1차 합격을 1차 시험 보기 위해서 그냥 뽑기 위한 그냥 하나의 시험에 불과한 겁니다. 걸러내기 위해서. 그죠? 실무만 잘하면 뭐 공인중개사 다 되면 어떻게 할 거야? 그냥 걸러내기 위한 하나의 방법인 겁니다. 그러니까 뭐 학교로는 실무 가면 솔직히 0.1%라도 필요 없습니다. 즉 2차만 공법하고 세법. 그죠? 실질적으로는 세법도 아니에요. 거의 99%가 공법입니다. 뭐라고요? 자, 웃는 건 좋은데 콧방귀를 끄면서 했어요. 물론 뭐 세법 다 필요한 세법은요. 왜냐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저는 항상 강조합니다. 전문가는요. 모든 걸 다 아는 게 전문가가 아니고 내가 확실히 알 수 있는 한 분야만 전문가면 되는 겁니다. 예? 솔직히 피아노만 잘 치면 그냥 음대가는 거예요. 뭐 피아노도 치고 바이올린 이거 다 좋은 거 아니에요. 공부 잘하는 애 국어도 잘하고 수학도 이거 다 필요 없어 그거요. 필요 없다니까 하나만 잘하면 돼요 그냥. 왜 전문가는요. 그러니까 공부 잘해가지고 A 학교도 붙고 B도 붙고 어디 갈 것인가 고민한다. 이거 행복한 고민이 아니에요. 그것은 어차피 선택은 하나니까. 무슨 말이냐? 세법은요, 우리가 이제 공부하잖아요. 합격하기 위해서, 자격증 따기 위해서 걸러내는 작업일 뿐이고, 막상 실무 가서 부동산 차려놓고 하게 되면은요, 본인이 좀 공부했다고, 특히 이제 초반에, 즉, 1년 미만짜리죠? 1년 미만짜리 중개업 등록하고 사무실 차려 1년 미만짜리는요, 전부 다 하려고 합니다. 세법 물어보면 앉아주세요 하면서 내가 그걸 보면은 참 한장해. 그냥 세무사 연결시켜주는 것이 제일 잘하는 거예요. 어차피 거래할 거니까. 협회나 지부나 가서 여러분들 실무교육 받으면은요, 협회와 관련된, 협회와 계약 맺은 법무사 다 있어요. 이왕이면 그들로 하는 게 좋아요. 그래, 혜택이 있고. 세무사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내가 아는 세무사가 있다. 말이라도 우리 사무실이랑 직접 약간 뻥 까는 겁니다. 우리 사무실과 직접 다이렉트로 거래하는 세무사가 있다.
그와 그 사무실에서 전화해서 통화하게 하든지 아니면 전화번호 주고 연결해 주는 게 제일 잘하는 거예요. 본인이 안다고 보세요. 자, 취득세 몇 프로. 이거 안 돼. 그건 이론적으로 많은 것이죠. 이 집값이 만약에 10억짜리인데 양도세가 얼마고 계산 못 합니다, 이거는요. 어차피 시험 볼 때 계산 문제 패스 할 거 아니에요, 설마. 그러니까 내 얘기는 함부로 말하는 건 잘해라. 세무사 소개시켜 주는 게 제일 잘하는 것이고, 등기 이전과 관련돼 가지고는 그냥 직접 거래하는 법무사 있죠? 연결해 주는 게 제일 잘하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다가 우리 사장님 아니면 소장님, 이 땅에다가 내가 100평 땅이 있는데 원룸을 지으려고 해요. 상가지를 해요. 어떤 거를 지으면 좋겠습니까? 내가 전문가 소개해 줄게. 문 닫아 이거는. 그거는 지가 전문가예요, 그거는. 그래 안 그래요? 그런 것들은 내가 보니까 방향이 남향이다, 북향이다. 그리고 주변에 아파트가 많다, 뭐가 많다. 이런 주변시 따져가지고 가능하면 상가주택이 좋다, 뭐가 좋다. 이건 본인 스스로의 전문가 자질을 가지고 대지가 몇 평이니까 건평이 얼마 나오고 이런 것들을 설명해 주면은 와, 전문가다. 그건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 과정이 보통 3년에서 5년 걸립니다. 걸려요. 안 보고 그냥 눈대중은 막 나올 때. 과정이 왜? 그 지역을 그 정도 돼야 어떤 지역이고 태사람들이 이 지역에 주거, 상업, 공업, 녹지, 그 외 등등 지자의 계획까지 간파할 수 있는 정도가 3년, 5년 지나야 알아요. 그것도 모르면서 무조건 뭘 중개한다 그래요, 그거를. 그러니까 그 중개사무소에 틀에 박혀서 붙어 있어 봤자 알 거 없으면 자꾸 밖에 댕겨야 됩니다. 한가하네? 아, 겨울에 춥네? 그러면요. 사무실 있지 말고 앞집 사무소, 옆집 아는 데 찾아가요. 좋은 점 굉장히 많아요. 일단 남의 집 가게 되면은 겨울엔 난로 안 피니까 일단 그 전기세 아끼고 뭐 연료도 아끼죠. 얼마 좋은지 몰라. 가게 되고 말하게 되면은 물건도 이렇게 뭐 있네 딱 이렇게 또 이렇게 또 주워오기도 하고 말이에요. 배우기도 하고 자꾸 우리 사람 만나야 돼요. 만나다 보면은 야 놀러 갔는데 밥 먹다 보니까 야, 손님 한 분 계시는데 이런 거 찾고 있는데 없다. 야 그거 나한테 있어. 이렇게 대화 도중에요 갑자기 막 물건이 나와가지고 중개되는 경우 있어요. 자꾸 만나야 돼요. 특히 초반에는 가능한 한 그때는 동기 말고 한 거의 5년, 7년, 10년 이상 한 그런 이양 부동산 선배 찾아가는 겁니다. 놀러 가서 자꾸 밥 사달라 그러고 사주기도 하고 가만히 있어 그냥 신문 봐 하고 귀는 들어 하고 뭔 얘기 하나 들어요. 하고 잠깐 자꾸 듣고 있다가 화장실에 가서 적어서 메모해 놓고 모르니까 이것도 방법이에요. 자꾸 듣다 보면 된다니까요. 열심히 하러 한 겁니다. 자, 책 보겠습니다. 여러분 눈을 보니까 앞으로 이제 몇 개를 안 남았는데 하면서 눈초리가 해야 돼 말아야 돼. 아유 괜히 왔어 지금 그만두자니 환불도 안 되겠고. 자, 남은 기간 얼마 안 남았으니까 7월 8월 2달간만 문제풀이 과정만 넘기시면은 희망이 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네. 자, 그러면 바로 2번에 2차가 뭐냐? 저를 보세요. 잡아요. 이겁니다. 1차가 뭐냐? 아, 안전진단 해보니까 우리가 현재 아파트가 20층인데 증축해도 괜찮구나라고 나온 경우입니다. 안 되면 열끝. 그쵸? 증축해도, 즉 3계층까지 증축해도 될 것 같아. 일단은 이론적으로. 그러면은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으로 허가하겠죠. 그죠? 허가가 나온 다음에 다시 한번 상세하게 하는 것이 2차예요. 한 번 더. 얘가 바로 상세. 자, 이게 뭐냐? 바로 2번입니다. 상세 안전진단. 제가 붙인 것이 2차. 자, 첫 번째 시군구는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을 허가한 후에, 아시겠죠? 허가한 후에 밑에 상세 확인을 위하여 한 번 더 안전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이때도 건축구조 기술사와 함께 해라. 왜?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할 자이기 때문이죠. 2번 시군구는 증축 가능 여부 확인을 위한
안전진단실을 실시한 기간에 상세 안전진단을 의뢰해서는 안 된다.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1차와 2차는 같은 사람이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일반적으로요. 1차는요. 거의 그래요. 한번 일반적으로 봤을 때 안전진단만 전문하는 기관이니까 안전진단은 진짜 전문가입니다. 오히려 공단이나 연구원보다 더 전문가예요. 그러므로 보통 봤을 때는요. 제가 아는 바에서는 안전진단 전문 기관에게 의뢰합니다. 1차는. 그러면 2차는 아까 공단이나 연구원에 한다 그 말이에요. 이게 일종의 어찌 보면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적정성 여부 이런 거 좀 비슷해요. 한 번 했으니까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같은 사람이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3번 결과 보고서 제출입니다. 안전진단 의뢰받는 기관은 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안전진단을 실시합니다. 4번의 비용부담 전부 또는 일부를 리모델링을 하려는 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아시겠죠? 안전성 검토. 저를 보세요. 이게 뭐냐면요. 이제 다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3층까지 아주 올리는 까지 남았는데 안전성, 안전한가. 혹시나 올렸다가 일반적으로 안전진단 가지고는 3층까지 올려도 허락했지만 혹시나 또 안전성이 있어가지고 혹시나 여러 가지 문제는 아닌가 또 합니다. 또 왜? 자, 책 봐요. 안전성 검토 의뢰 1번 시군구는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 하려는 자가 건축인 심의를 요청하는 경우 일단 심의, 그 다음에 증축 범위의 적정성 등에 대해서 공단 또는 연구원에게 안전성 여부 검토 의뢰합니다. 그러니까 들어보세요. 안전성 검토는요, 안전진단 전문기관은 아예 못합니다. 왜? 안전진단 전문기관은 말 그대로 안전진단만 합니다. 그러니까 공단 또는 연구원에 한다. 그 말이죠. 또 있으면 2번.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을 하려는 자의 허가 시청이 있거나 아니면 밑에 또 설계에서의 변경. 야, 변경해도 괜찮을까? 야, 혹시, 안전하지 않은 거 아니야? 등등. 똑같습니다. 밑에. 똑같이 공단 또는 연구원에. 그러니까 저를 보세요. 안전성 검토는요, 공단 또는 연구원이 한다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2번, 검토 결과 제출. 의뢰받은 전문기관은 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토 기준에 따라 안전성 검토를 의뢰받은 날부터 얼마 내에? 30일 내에 합니다.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3번 비용부담 마찬가지예요. 전부 또는 일부를 리모델링을 하려는 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쌍말 4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5번 리모델링 기본계획 보겠습니다. 리모델링 기본계획. 아니면은 저를 보세요. 리모델링 기본계획은 말 그대로 뭔가 좀 아파트가 많이 있는 곳에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조그마한 시는 할 필요 없습니다. 특히 어디 하냐고요? 수리권자가 누구냐면 특별시, 광역시, 대도시, 대장. 아시겠죠? 그러니까 광명시는 안 합니다. 안 해요. 부천시는 해요. 그러니까 특광대장 시작, 특광대장. 한 번 더 시작, 특광대장. 몇 년마다? 몇 년 단위? 10년 단위입니다. 아시겠죠? 10년 단위로 수립한다. 특광대장은 10년 단위 수립하고요. 그러면 2번 보시면은 특광대장이지만 도시감일의 우려가 적다면은 그때는요 수립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 3번 대도시가 아닌 시장 어디입니까? 일반시, 광명시. 그죠? 광명시는 수립권자가 아니죠. 아닌데도 불구하고 도지사가 너 수립해 라고 하면은 넵 하면서 수립해야 됩니다. 4번 기준. 초심을 잃었군요. 기준. 국장. 자, 2번 절차입니다. 절차. 1번은 우리가 이제 작년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14일, 30일. 특광대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얼마 이상?
14인 이상 주민공람, 그 다음에 지방의회 의견 들어야 한다. 이때 얼마 이내에? 그렇죠. 30일 이내에는 의견 제시하라. 그래서 14일 이상, 30일 이상이 가로 열고 해서 두 개가 한번 나왔고요, 시험에. 2번은 간단하게 협의 거치고 심의, 협의, 심의, 협의, 심의, 협의, 심의 거쳐서 수립한다. 이럴 때 협의는 얼마 이내에? 30일 이내에는 의견 제시해라. 그러니까 지방의 의견이건 협의회 행정기관장이 협의할 때 의견이건 의견 제시는 무조건 30일 이내이다. 3번 대장 들어보세요. 요거. 이 중에서 특광 대장인데 문제는 자, 대장인 수립권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는다는 겁니다. 일반 시장이 아니에요. 왜? 일반 시장은 수립권자가 아닙니다. 다만 그죠? 경기지사가 수립해라고 할 때만 수립합니다. 그리고 뭐 4번 수립하면 고시하라 넘깁니다. 5번 자, 재검토 몇 년마다? 5년마다. 다 똑같죠? 5년마다. 됐습니다. 자, 16절 마지막입니다. 주택 상환 사채입니다. 자, 발행권자는 바로 토주공과 등록사업자입니다. 이건 책보고 할게요. 토주공 등록사업자고요. 두 번째, 등록사업자의 발행입니다. 발행요건. 1번, 법인, 개인 안 됩니다. 법인, 자본금 5억 원 이상, 건설업 등록을 한 자일 것. 3번, 3년간 실적이 300호 이상일 것. 가로 2번, 등록사업자의 발행 규모는 3년간 연평균 주택 건설 호수 이내일 것. 그러니까 자기 해봤던 그 능력 범위 내에 할 것 그 얘기죠. 초과하지 말고. 3번, 등록사업자는 못 믿어요. 보증을 받을 것. 그러니까 토주공은 발행자이지만 보증을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등록사업자는 민간 못 믿어요. 그러니까 뭐라고요? 보증을 반드시 받을 것. 3번, 승인. 발행계획 작성에 수립해서 국장의 승인 받습니다. 국장 승인. 방법, 액면 또는 살인 방법. 채권에다가 기호와 번호 붙이고요. 넘버 NO 해가지고. 그 다음에 주택 상환 사채 대장, 장부 갖추어서 사항을 적어야 되고요. 상관 5번, 1번. 상환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 기간은 주택 상환 사채 발행일부터 주택의 공급계약 체결까지이지만 아무리 길어봤자 3년은 초과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2번, 양도하거나 중도에 해약할 수가 없는 게 원칙입니다. 하지만 예외 있다. 대한민국에 안 되는 게 없다 그 말이에요. 예외가 뭐냐? 우리가 전매 제한 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세 가지입니다. 1번, 세대원의 근무, 생업성 하정 등등으로 인해서 세대원 전원이 다른 행정구역으로 이전 시 이때는 그죠? 중도, 해약 또는 양등 등을 할 수 있습니다. 2번, 세대원 전원이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주택으로 이전 시. 3번, 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이주, 세대원 전원이 2년 이상 해외 체류할 때.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이때는 양도하거나 중도에 해약할 수 있다. 예외적으로. 3번, 기명증권입니다. 즉 증권에다가 채권, 사채에다가 그 소유자의 이름 다 쓴다는 얘기죠. 명의변경은 만약에 양도했다. 그러면 양도한 사람은 장부의 이름을 지우고 양수한사, 그죠? 그자의 성명과 주소를 어디에? 사채 원부에, 즉 장부에 기록하는 방법, 즉 기록해야 되고요. 또 성명을 채권에 기록해야 됩니다. 왜? 기명증권이니까. 채권에 만약에 성명이 없으면은 제3자에게 대항할 수가 없다. 6번 효력. 등록사업자의 등록이 말소되어도 그 사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유효하다 그 말이죠. 상법 적용. 사채의 발행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그러니까 주택법이 먼저인데 선순위인데 없다면은 두 번째
상법 중 사채 발행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무조건 상법이 무조건 먼저다 하면 틀립니다. 항상 이 법이 먼저 오고 없으면은 상법이다. 이렇게 해서 정리해서 읽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주택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농지법입니다. 넘기세요. 농지법. 농지법 몇 문제요? 많이 나오죠, 그죠? 두 문제. 두 문제. 그런데 물론 공부 같이 하지만 혹시나 또 공부해도 시험장 갈 때까지 공부 안 하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내가 다 알아요. 희한하게도 잘 맞추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농지법은요, 공부할 거지만 혹시나 참고적으로 내 말이 100% 맞는 건 아니지만 지금까지 보니까요, 농지법이 출제가 돼서 작년까지 내가 다 정답을 보니까 딱 두 번 빼놓고 둘 중에 한 문제가 무조건 정답이 5번입니다. 몇 번이요? 5번이요, 5번. 딱 두 번만 빼놓고. 그러니까 만약에 알면 다행인데, 모르겠어. 모르겠어. 찍어야 돼. 그러면 5번 찍자. 아시겠죠? 이왕이면 5번 찍자. 그냥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옛날에는요, 공부 하긴 안 하고 무조건 두 개 다 5번 해가지고 한 문제를 거의 다 맞았습니다. 옛날에는. 지금은 꼭 그런 건 아니니까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공부합니다. 그래도요. 먼저 농지법은요, 농지법은 이제 두 문제가 나오지만 제가 양이 많아요. 제가 이거 다 하지 않습니다. 중간중간에 중요한 거 골라서 할 겁니다. 자, 저를 봐요. 크게 일단은 분야는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용어 정의. 용어의 정의 파트. 두 번째, 농지의 소유 파트. 세 번째, 농지의 이용. 네 번째, 농지의 보전. 이렇게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 각 단원별로 한 문제씩만 나와도 네 문제입니다. 그죠? 예. 자, 첫 번째, 농지에 관한 용어정의입니다. 1번 농지. 농지가 뭐냐? 일단 전답과. 따라합니다. 전답과. 전답과는 농지입니다. 농지인데, 하지만 전답과가 아닐지라도 법적 지목 불문하고 실제로 농사 짓는 행위, 경작하면 일단은 다 농지로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 외에 농지의 개념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2번, 그 중에 딱 세 가지만 농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 세 가지만 농지가 아니고 여기에 해당하지 않으면 전부 다 농지이다라고 보시는 게 좋아요. 첫 번째, 기억. 지목이 일단 전답가가 아닌 지목입니다. 아시겠죠? 아닌데 원칙상 전답가가 아닐지라도 농사 짓는 행위는 다 일단 농지로 보지만 3년 미만까지는 봐줍니다. 아시겠죠? 전답가는 무조건 농지입니다. 전답가가 아니에요, 지목이. 심지어 지목이 돼지에 돼지. 텃밭가를 해먹는 건 좋아요. 하지만 3년 미만까지만 농지법을 적용치 않습니다. 3년 이상부터는 농지법을 적용합니다. 그 다음에 니은 따라합시다. 임야는 따라요. 임야일 뿐. 그러니까 일단은 전답가가 아니니까 농지가 아니에요.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산지 전정 허가를 거치지 아니하고 임야 그 상태에서 씨 뿌리고 임야 그 상태에서 심는 건 좋아요. 개간하지 말라 그 말이죠. 그 다음에 디귿 따라합니다. 초지는 초지일 뿐. 초지는 초지법을 합니다. 그러니까 농지법과 전혀 관계없죠. 그러므로 농지가 아닙니다. 농지 아닌 경우가 어렵지 않아요. 세 가지만 좀 알고 계시고요. 쌍괄 2번 농업인, 농사 짓는 개인입니다. 농사꾼 그러면 안 돼요. 농업인, 다 같이 시작. 농업인, 한 번 더 시작. 농업인 요건이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첫 번째, 농지가 1천 이상입니다. 농업인이에요. 그런데 2번 보세요. 2번은 만약에 농지가 1천이 안 되면 일단은 농업인이 아닌데 그 농지 위에 1천이 안 되지만 농지 위에
시설물이 330 이상이면 농업인입니다. 3번 1년 중 농업은 90일 이상. 4번 축산업은 120일 이상 종사하면 농업인이고요. 3번 대가축 2두, 중가축 10두, 소가축 100두, 가금 1천수, 꿀벌 10군 이상을 사육하는 자. 글자가 빠졌네. 사육하는 자. 빠졌네요. 사육하는 자. 사육하는 자. 6번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자. 농업인에 해당합니다. 그 외에 용어 정의입니다. 농업법인은 농사 짓는 회사. 2번은 개인이면 회사. 그게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두 개 있습니다. 특히 농업회사법인은 요건이 까다로워요. 업무 집행권을 가진 자 중에서 그 중에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입니다.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이 아니면 농업회사법인은 설립할 수가 없어요. 농업경영, 농업인이 되었던 농업법인은 간에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사 짓는 행위, 농업경영. 그 다음에 자경, 스스로 농사 짓는다. 첫 번째는 농업인이 그 농업인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등등 농사 짓는 행위나 아니면은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등 하는 행위입니다. 2번은 뭐냐? 이건 농업법인이, 누가? 영농조합 법인이 아니면은 농업회사 법인이 그 법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등등 농사 짓는 행위를 말한다. 이것이 바로 자경 이래 부르고요. 위탁경영, 잠시 내가 농사 짓고 있는데 이거는 임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임대가 아니에요. 사용도 아니고 위탁. 잠시 내가 얼마 기간 동안 잠시 어디 갔다 올 테니까 그 기간 동안 안에다가 너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할 테니까 그 기간 동안에 농작업의 전부든 일부든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이다. 야, 너 잠시 동안 얼마 동안 요게 길어봤자 뭐 한 3년 안쪽입니다. 보통 보면은요. 잠시 동안 뭐 6개월 동안 1년 동안 잠깐 동안만 네가 대신 농사 좀 해놔라. 어디 가는데? 멀리 안 가? 어디 가는데? 깜빵 가. 그럴 때, 깜빵 갈 때. 아시겠죠? 깜빵 갈 때. 또는 군대 갈 때. 잠깐 동안 2년 군대 갈 때. 병원에 입원할 때. 해외여행할 때. 요게 일단은 키포인트입니다. 아시겠죠? 깜빵 갈 때, 군대 갈 때, 병원에 입원했을 때, 해외여행할 때. 이걸 머리에 염두하는 얘기가 뒤에 나와요. 또 그 내용이. 그 다음에 농지의 전용이 뭐냐? 저를 보면 전용이라는 말은 전용. 농지로 안 쓰고 다른 용도로 확 바꿔 쓰는 겁니다. 농업생산도는 농지 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 뭐라고요? 농지의 전용이다. 그러니까 농지를 전용할 때 허가받으라. 농지 전용 허가. 신고하라. 농지 전용 신고. 행정청끼리 협의해라. 농지 전용 협의. 이런 말 나올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농지의 소유 보겠습니다. 요거 했고요. 이제 요거는 했고요. 소유. 저를 봐요. 농지는요, 쉽게 말하면은 농사 지을 자만 소유해라 그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죠? 농사도 안 되는데 농지법은요, 농지 소유가 누구건지는 안 중요해요. 농지 소유에 대해서 상한 데 없어요. 돈만 있으면요, 대한민국 농지 내가 다 할 수 있습니다. 돈이 없어서 못 사는 거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농지는 누구 거냐 안 중요해. 농지를 농지답게 소유자가 누군지 필요 없습니다. 농사 짓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사 짓지 아니하면 소유할 수가 없다. 근데 예외 있다, 예외. 농사 짓지 않아도 소유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국가 지자체. 이거는 뭐 무조건 다 하겠지, 그죠? 그 외에 니는 뭐냐? 학교 등. 뭐라고요? 학교 등. 등이 뭐냐? 연구원, 연구지. 학교는 학문 목적으로 등. 연구원은 연구 목적으로. 그러니까 학교 등은
학문 목적, 연구 목적 줄임말입니다. 이렇게. 너무 길잖아, 용어가. 주말, 거기에 디귿, 리을, 미음 묶으세요. 디귿, 리을, 미음. 주말 체험, 용농, 상속, 유증 포함, 미음에 8년 이상 농업 경영하던 자가 이농, 요거는 뒤에 한 장 넘겨보시면은 거기에 쌍가루 2번. 쌍가루 2번 나옵니다. 또 나와요. 요건 좀 이따가 뒤에 할 테니까요. 그 다음에 담보농지, 은행에서 농지를 담보로 해서 돈을 융자했는데 안 갚아요. 그러니까 담보된 농지를 빼앗아 갑니다. 은행에서 농사 지으려고 빼앗은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 담보농지, 농지운영 허가, 신고, 이용의 협의, 지읒 개발사업지구 내의 농지. 어차피 개발합니다. 하여튼 개발사업지구 내 농지는요, 1,500 미만까지만 가능하고요. 지읒 평균 경사율이 15% 이상입니다. 저를 보세요. 농지는요, 일단은 평평해야 농사 짓는 겁니다. 이 기울이 잘 기울면은요, 이렇게 계단식으로 착 되기 때문에 짓기가 가장 어렵죠. 그래서 경사율이 15% 이상이다. 이것이 대통령령에 이렇게 부릅니다. 영농여권 분리농지입니다. 농사 짓기에 굉장히 좋은 조건은 아니다. 그 얘기죠. 영농여권 분리농지. 경사율이 15% 이상. 요겁니다. 요걸 말하는 겁니다. 농어촌공사, 매립농지, 토지 수용, 그 다음에 히읗은 비축하기 위해서 농사 짓지 않아도 가능한데, 자, 쌍가루 2번 별표하세요. 별표하세요. 쌍가루 2번. 그거 딱 보시면 나오는 게 하나죠. 먼저, 그러면 거기 1번, 상속. 뭐라고요? 상속. 상속은요, 상속인이 누구냐 달라요. 저를 봐요. 만약에 상속인이 현재 똑같이 농업 현재 경영을 현재 동그라미 하고 있다. 아니면 하고 있지 않고 있다. 다릅니다. 가령 예를 들어 가지고 현재 상속되는 농지가 5만이다. 얼마라고요? 5만 제곱미터라고 일단은 가령한다면 현재 농업 경영을 상속인이 하고 있다면은 5만 전부 다, 그죠? 전부 다 상속 받습니다. 하면 돼요. 문제는 뭐냐? 농업 경영을 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자녀가 상속인이 회사원이에요. 공무원이에요. 이거는 농업인이 아닙니다. 그러면은 이거 받아봤자 농사 져요, 안 져요? 못 져요, 못 져. 이럴 때는요, 1만까지만. 얼마까지만? 1만 이내까지는 확실하게 소유가 가능해요. 일단은 상속인이니까 가능한데, 나머지 4만은 처분시키는 게 일단 원칙입니다. 하지만 처분하든지 아니면은, 야, 이 지역 주변에 몇 년 안에 개발할 것 같아. 그러면 처분할까요, 안 할까요? 그때는 뭐라고요? 임대, 사용대. 아니면은 농어촌 공사에 위탁 하면은 본인이 직접 임대, 사용대 하고 싶으면 하고, 본인이 임대 등록하기 어려우면은 농어촌 공사에 위탁하면은 농어촌 공사가 대신 임대해 줍니다.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 그죠? 처분할 수도 있고 임대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자, 두 번째. 그러니까 거기 보시면은 1번 나오잖아요. 요때 유증 포함 유원, 유증 포함입니다. 증여가 아니에요. 증여는 계약이니까 거기 1만 이내죠. 농업 경영을 하지 아니하는 자 돼 있잖아. 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하는 경우는 전부 다라 그 말이에요. 그다음에 2번은 뭐냐? 8년 이상, 이거 하필 8년입니다. 8년 이상 농업 경영 후 이농합니다. 다시 말하면 최소 8년입니다. 8년, 9년, 10년, 15년, 20년, 30년 평생 동안 농사짓다가 이제 물렸어. 하기 싫어. 이럴 때 내가 갖고 있던 농지가 예를 들어 5만이다. 그러면은 이 사람은요, 지금은 농사 짓기 싫지만 떠났다가 또 딴 거 하다 보면은 또 역시 해봤자 망하게 돼 있어요. 대부분 다 망합니다. 안 돼요. 평생 동안
농사 짓다가 다른 거 해봐서 되는가? 결국은 다시 돌아와서 농사 짓고 싶은데 농지가 없으면 안 되니까 얼마까지 해도 1만 제곱미터 이내까지는 소유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러한 면적 갖고 있으면 그나마 다시 돌아와서 농사를 지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똑같이 그럼 얘는 4만 원 뭐냐? 똑같습니다. 임대하든지 사용하든지 아니면은 처분하든지 위탁하든지 그겁니다. 원칙은 처분인데 처분하든지 돈이 필요하면 처분하든지 필요 없어요? 그러면 임대, 사용대 아니면 위탁한다고 말이죠. 하필이면 왜 8년이냐 8년. 여기 5년으로 잘 바꿔냅니다. 5년으로. 8년. 그러니까 농사 짓기 싫으니까 따라합시다. 농지를 팔어. 그래서 8년이요. 팔어. 8년. 그 다음에 3번 주말 체험 용동. 저 앞에 앉아가지고요. 그냥 웃어요. 그냥 억지로 가리고 참지 말고. 자, 세 번째 보겠습니다. 주말 체험 영농입니다. 주말 체험 영농인데요. 말 그대로 내가 강릉 살면서 돈 모아놓은 곳 좀 있고 가까운 30분, 1시간 거리 내에 그죠? 뭐 내에 한 1억, 2억 사이에 텃밭 좀 사가지고 그죠? 가서 주말 체험 영농도 하고 자녀 데리고 가서 좀 교육도 시키고 조만한 좀 이렇게 좀 집도 하나 좀 져가지고 거기서 뭐 아주 그때까지 살기도 하고 전원주택처럼 하여튼 주말 체험 영농하기 위해서는요. 요거는 얘는 전부 다 1만 이내인데 얘는요 1천 제곱미터. 얘는 이 내가 아니고 미만입니다. 미만이면 1천은 돼 안 돼?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왜? 그리고 얘는요 한 명 한 명이 아니라 한 식구 내 세대수 그죠? 세대수 전부 다 합산한 면적입니다. 합산 면적이 각각 따로가 아니고요. 그럼 왜 1천 이내가 아니고 1천 미만일까요? 1천은 왜 안 될까요? 왜? 그 이유가 뭐야? 1천 이내면은 1천 가능한 거잖아요. 그 1천 미만은 1천은 안 된다 그 말이잖아요. 그렇죠. 1천 이상은 농업인이니까. 그래서 1천 미만까지만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4번은 뭐냐? 얘기했죠. 처분하기 싫으면 뭐하라고요? 임대 등하라. 등은 사용됩니다. 그럴 때 4번 농지를 임대 사용할 때는 소유 상한을 초과할지라도 그러니까 내가 5만이다. 그러면 초과하잖아요. 그 기간 중 임대차 기간 중에는 소유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팔기 싫으면은 임대하면 된다 그 말이죠. 바꿔 말하면 이것을 상가로 3번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1번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할 경우에는 자기의 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할지라도 그 기간 중에는 임대차 기간 중에는 사용대차 기간 중에는 농지를 계속 소유할 수가 있다. 같은 겁니다. 내가 한번 강조한 거예요. 2번 이 법에서 뭡니까? 농지법에서 허용된 경우 외에는 농지 소유에 관한 특례를 정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농지의 소유는요 농지법에서만 관여한다. 그 뜻이죠. 다른 법에서는 절대로 안 나온다. 4번 만약에 소유 상한 위반 몇 년 몇 천? 3년 3천이다. 만약에 여기가 1만 이내인데 만약에 넘겼습니다. 팔지도 않고 가령 뭐 처분도 안 하고 임대도 안 하고 다 안 한다면은 그때 위반이 위반. 그죠? 그럴 때는 3년 3천이다. 자, 농지증부터 좀 쉬었다가 하겠습니다.